무엇보다도 마진율도 20%를 넘어가고 순이익률도 2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뭐 한 20%대로 다운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보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시장이 이제 연이을 급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항상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부분, 우리가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어느 곳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도 면밀하게 계속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과연 이제 수급 주체들은 어떤 주식들을 사고 있는지, 시장이 이제 무너진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추세를 돌렸을 때 수익을 크게 노리려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미리 좀 주워 담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고 매주 이제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잘 따라오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세가 몰린 종목은 바로 1위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제가 이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 현대로템 같은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방산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좀 차선책으로 노려볼 만한 게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 시스템도 결국에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 줬는데 한국항공우주는 하나 시스템이 올라갈 때도 비교적 좀 잘 안 가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한국항공우주가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방산주는 서서히 투자를 좀 조심하셔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단계에서는 물론 더 갈 거라고 저도 보는데 이거를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쓸어담고 있기도 하고 주가도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긴 하지만 방산주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 작년 중순 적어도 작년 말에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이 정도가 이제 완전 마지노선이었고 그때 이후로는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주가가 반응이 나오면서 신고가도 계속 쓰고 있는 단계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더 갈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혹시 뭐 내가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난 빨리 빠져나올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뭐 좀 나 매매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고 뭐 추세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매매를 고려하셔도 되겠는데 뭐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죠.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각별히 이제 좀 진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주의를 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저는 초보 투자자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방산주는 공략할 때가 아니지 않나 신규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여도 혹시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매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더 좀 욕심을 내면서 슬슬 분할 매도는 하셔야 되는데 전량 매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포스코가 결국 철강이라든지 배터리 쪽으로도 많이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철강주들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거 이제 2차전지 좀 조정이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건설이나 인프라 쪽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 특화된 그룹이거든요.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초반부터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세 가지 사이클로 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반도체부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중후장대 산업, 경기 민감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그 3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후장대 산업들, 철강이나 건설기계나 뭐 건설, 그리고 뭐 시멘트, 뭐 자동차, 조선, 이런 쪽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은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쪽도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예의주시하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인데,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AI발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보다는 저는 여전히 네이버를 대장주로 보고 있고 더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카카오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대장주여도 언제나 대장주만 더 잘 가고 대장주만 수급이 몰리진 않아요. 한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대장주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보통 대장주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동안 네이버가 더 재미를 많이 봤으니 네이버가 좀 쉬고, 그 다음에 부대장주인 이제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다시 대장주인 네이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그 과정 안에서 부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 하방 지지를 잘 못 해줘요.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요. 올라갈 때도 물론 탄력적으로 다 회복시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방 지지를 잘 못 해줘가지고 이게 저는 좀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은 큰데 쭉 이제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우상향 시키면서 밀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고점 돌파를 못해요. 작년 12월 달에 한번 슈팅 나왔던 이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작년 12월이 뭐예요?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12월 고점 애진작에 돌파했고 지금 조정 나와서 12월 고점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상향 패턴이나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대장주들이 결국 조금 더 강세를 띈다. 뭐 11월이나 이제 이때부터 보게 되면은 11월에서 12월 달 이제 달성했던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 사실 이때 정도 수준의 고점을 아직 돌파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이버는 뭐 한번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다시 또 금세 하방 지지해주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저는 네이버가 좀 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도 준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나중에 AI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난 기존에 카카오를 들고 있었어. 뭐 네이버는 안 들고 있었어. 그러면 뭐 굳이 카카오를 팔고 뭐 종목 교체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네이버가 더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자꾸 막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로 자꾸 막 종목을 갈아타기를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 자꾸 엇박을 타게 되십니다. 카카오도 주인공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올 텐데, 그때 막 네이버는 잠깐 쉴 텐데, 그럼 또 그때 카카오 날아가고, 그럼 내가 팔면 날아가고 사면 떨어지는 이런 좀 억울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뭐 카카오가 너무 안 좋은 종목이면 갈아타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카카오도 나름 부대장주고 나름 잘 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 교체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카카오를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차라리 대장주인 네이버를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카테고리를 형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기존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 살 생각이 있다면 카카오를 더 사기보단 네이버를 사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 그런 이제 전략이 저는 유효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뭐 네이버도 성장 잘하고 있지만 카카오도 매출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하거든요. 한 7천억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27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매출이 1조를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대략 이제 9천억, 7천억 캐파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니까, 뭐 이 기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순이익 1조도 그렇게 머지않아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1조가 아니고 10조, 10조 매출을 이제 내다보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제 1조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마진율도 좀 축소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이 기세로 가게 되면 한 27년도 정도 되게 됐을 때 PER도 이제 한 21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막 엄청 저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21배 정도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마진율도 두 자릿수를 곧 달성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뭐 일단 당장에는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주라고 평가했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 캐파도 훨씬 높습니다. 이미 10조를 뚫었고요. 이미 조 단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외형 캐파 자체도 큰데 마진율도 훨씬 높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마진율이 뭐 20%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마진율 얘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20% 영업이익률에 16.6%의 순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도 절대적으로 더 높아요. 근데 심지어 PER은 더 낮아요. 그러면 더 저평가되어 있고 심지어 이렇게 마진율이 높으면 프리미엄을 원래 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이버가. 당연히 저는 네이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매출 캐파나 이익 캐파도 더 크지. 매출 낼 때마다 들어오는 마진율도 더 높지. 그럼 외형도 더 큰데 마진율도 더 높고 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못 갈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나? 같은 플랫폼 카테고리로 분류했을 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시총이 지금 20조가 안 되는데 네이버는 한 34조 정도 되거든요. 몸집이 좀 더 큰데 마진율도 오히려 더 나와요. 원래 마진율이 높으면 아니 몸집이 더 커지고 시총이 높아지고 매출 캐파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데 네이버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같은 기업이 카카오보다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저는 좀 수급 불균형 상태가 아닌가. 물론 근데 간혹 그런 일도 생기죠.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아니 저 집이 어떻게 저 집보다 더 비싸지? 원래 여기가 훨씬 좋은 집인데 입지도 그러고 학군도 그러고. 근데 부동산에서도 그런 불균형이 가끔 나오잖아요. 주식에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가요. 부동산도 똑같죠. 결국 더 좋은 집은 지 가격을 찾아서 갑니다. 좀 오버하게 막 더 낮은 급지나 낮은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도 그렇다고 봐요.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분할을 많이 해버렸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니 뱅크니 너무 많이 해버렸고 카카오 지금 뭐 있지? 카카오 게임즈, 뱅크, 페이 너무 많이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무더기 상장을 해서 이거 아마 제재 안 먹거나 가만히 냅뒀으면 분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죠. 딱 네이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에게 좀 신뢰도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저는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최근 흐름 일주일 동안은 카카오가 외국인 수급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기아인데 제가 이제 몇 번씩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쪽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이렇게 관세를 매겼던 대표적인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도 요즘 강세죠. 알루미늄을 이제 필요로 하는 방산주들도 강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알루미늄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관세를 매기는데 이번에 관세를 또 유예했어요. 또 잠깐 면제해줬죠. 한 달 동안. 어디 품목에만 했죠? 그렇죠. 자동차 품목에만 관세를 캐나다한테 이제 한 달 더 밀어줬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캐나다 조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 쪽, 멕시코도 지금 이제 유예해주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 자동차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국경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미국 기업들도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받겠다 이겁니다. 트럼프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싹 다 관세를 부과시켜 놓고 자동차는 미국 기업들이 피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동차 품목만 또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밀어준 거지 얼른 빨리빨리 미국으로 공장 돌려라.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GM이랑도 같이 손을 잡았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
이런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도 관세를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사정을 봐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자동차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자동차 산업 육성할 건데 주변국들한테 이제 이득이 넘어갈까를 걱정하는 거지 미국 기업들이 손해 보는 건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미국에도 공장 적극적으로 짓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페널티를 줄 리가 없어요. 어떻게든 돌려서 다시 이득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차 그룹은 저는 관세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다 때린다고 했을 때 자동차 엄청 타격받을 거다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다 관세 받으면은 현대차 그룹만 타격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미국 기업들도 다 같이 타격받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차 그룹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경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은 저는 장기적으로 주가 오를 거라고 보고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는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섹터에서 수혜를 못 보는 섹터면은 뭐 언급을 안 하겠는데 자동차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이 잘 나가고 있고 점유율 늘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가 있는데 현대차가 물론 이제 주축이 되는 기업인 건 맞지만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현대차라는 게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포지션 자체가 가성비란 말이에요. 막 그렇게 고급차로 분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고급차로 이제 경쟁을 하려면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게 평가가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기아의 가성비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라인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하이브리드 같은 소형차여도 현대차 모델보다 이제 기아차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저는 기아라는 기업에 대한 주식으로서의 평가가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더 매력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포지션으로 가성비적인 측면의 자동차로 만약에 넘어간다. 소형 자동차나 좀 저렴한 자동차 라인업에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기아가 당분간 또 이제 강세를 띌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두 자릿수를 꾸준하게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PER, PBR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5%대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고려해보고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뭐 27년, 28년 이제 추정치까지도 따져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합니다. 물론 뭐 27년 좀 쪼그라들었다가 28년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수주를 계속 따내고 판매가 이제 늘어나면서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 업황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기아의 외국인 수급이 높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뭐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저는 우선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쪽을 먼저 바라보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수의 이제 뭐 LNG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에 관련된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완성 조선 업체에서는 투자를 진행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욕심을 내도 되겠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겠다? 이제는 좀 들어가기가 무리가 되는 구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고가를 벌써 몇 번을 썼고 이번 달에도 또 한 번 신고가를 썼죠. 한국조선해양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갈 거라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뭐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고 적정 수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잔량으로 더 욕심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매매 타점이나 혹은 발 빠르게 나올 자신이 있다 그 정도 리스크 감내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알아서 매매를 하시는 거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신규 진입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코스맥스인데 사실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뷰티 쪽에 있어서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잠깐 뭐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나 이제 엔터 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 단계라 따라서 이제 뷰티 산업까지도 같이 발맞춰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좀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재무적인 부분 상당히 준수하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부채 비율이 한 250%, 뭐 300%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270%이 부채 비율 자체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 캐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높은 부채 비율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속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27년도 이제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제 순이익 캐파가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우상향 전망이기 때문에 뭐 이 흐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높은 부채 비율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100%대로 충분히 이제 뭐 조만간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0%를 내다보니까 곧 이제 또 한 100%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매출이나 이익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진율 자체도 이제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한 내후년 정도 되면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PER도 15배 아래로 한 13배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27년도 이제 순이익 추정치를 생각해 보면 PER 10배까지 다운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래에 이제 이익을 땡겨다 온다라고 가정하면 코스맥스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K뷰티 브랜드 자체도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여건이니까, 뭐 이제 뷰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고 하면 같이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한 스윙 관점?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또 현대제철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철강 쪽에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가스관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철강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철강 조선 업체들을 다 밀어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기초 산업군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던 곳이 조선이나 철강, 자동차, 뭐 화학 이런 데가 우리나라 완전 근간 산업 중에 하나들이었는데, 중국이 완전 저가 물량으로 그냥 쏟아내 버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산업이 확 죽어버렸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 유명했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베트남도 그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한 뭐 이제 동맹국들, 주변국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중국 판텀핑 관세 계속해서 이제 밀어내기, 중국산 철강들 밀어내게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철강주들이. 그래서 이미 판텀핑 관세 그 후판 관련해서도 동국제강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스관 관련된 세아제갱, 휴스틸, 넥스틸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지금 이미 뭐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나옵니다. 현대제철도 움직임 나오고. 철강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인 수급도 괜찮지만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 수급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인 수급 상위에 위치하긴 했지만 기관 수급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솔직히 이익 캐파도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철강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점까지 갔었거든요. 21년도 22년도는 그래도 막 조단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찍히곤 있었어요. 2조 중반대 영업이익에다가 막 1조 중반대 순이익까지 찍혔었는데, 뭐 1000억대 영업이익에 뭐 두 자릿수 순이익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침체됐던 이익 캐파가 이제 올해부터 한 5,800억, 그리고 내년에 대략 한 7,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아직 조단위는 아니기는 한데 이대로 가게 되면 충분히 조단위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지켜보면서 가게 되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점을 고려해봤을 때 마진율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근데 바닥을 치고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뭐 기아,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뭐 방산이라든지 경기 민감 업종들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로노이인데 보로노이는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올해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있는 게 이제 폐암학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그리고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명한 보로노이, 유한양행 이런 쪽들이 이제 먼저 수혜를 받거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 수급도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보로노이의 아쉬운 점은 이익이 나고 있지 않는 기업, 심지어 매우 오랜 기간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해부터 이제 매출 캐파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되지만 저는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생각해 봤을 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다른 기업들도 좋은 대안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유한양행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매력적인 건 맞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매력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왜냐면은 일단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제약바이오 모멘텀 자체가 꽤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금요일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자, 그다음 이제 LS 일렉인데 일단 지금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한번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86% 관세 부과 결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설비 테마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쪽으로 86% 관세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력 설비 쪽이 좀 어렵지 않을까.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당분간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듯이 전력 인프라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조선이나 방산도 비슷한 맥락인데 뭐 더 갈 거다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신규를 진입하기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은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와서 신규 진입은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뭐 전력 인프라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너무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막 엄청 어마무시하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파동이 이제 막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전력 인프라 파동이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쪽에도 자동차 캐나다랑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는 유예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아직 정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을 신규로 좀 진입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맥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에서 뭐 한알령 해제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중국 양회 이슈가 이제 크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한번 했죠. 중국에서 양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하고 화장품 면세점이나 항공 저가 항공사 뭐 각종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국 당국에서는 철강 생산 감축에 따라서 뭐 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모멘텀이 있다 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요는 당분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뭐 어찌됐건 LS 일렉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미국 정부에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86% 관세 부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선 전력 설비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제 있는 게 LG이노텍입니다.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향후 일단 이익 캐파가 점점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LG이노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결국은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는 업종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PER 6배에 뭐 PBR 0.6배 수준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익이랑 매출 캐파는 커질 건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지금 신저가를 향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좀 반전을 꾀할 만한 시점이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투자를 고려해 본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과거에 뭐 한 2017년이나 뭐 2020년이나 뭐 이때 수준이거든요. 막 4, 5년 전, 막 8년, 9년 전 주가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갔던 이런 상승분을 죄다 반납한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그 이전에 이제 벌어들였던 게 물론 훨씬 많이 벌었죠. 그때 당시에 막 조 단위로 벌었으니까 막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나오고 마진율도 엄청 높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거의 이제 막 두 자릿수에 도전하고 이럴 때니까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 뭐 5%도 안 나오니까 그때랑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게 되면 또 주가도 일정 정도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살만하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사는 건 저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좀 고려해 봄직은 한데 저라면 지금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좀 이르다고 봐요. 지금 사는 거는 좀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입니다. 결국 중국 양해라든지 중국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중국도 내수가 엄청 중요한 국가예요. 미국만큼이나. 그래서 이제는 문호 개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한한령 해제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기대해 봤을 때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엔터 산업이 미국 진출을 해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랭크인되고 이익이 나고 있는 단계라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한국의 이제 엔터 산업은 장기적으로도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JYP 엔터가 이제 엔터 산업 중에서는 지금 외국인 수급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고 당연하게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우상향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진율도 20%를 넘어가고 순이익률도 2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뭐 한 20%대로 다운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보면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PER도 20배면 뭐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줄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뭐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식문화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신규 진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 BNK 금융지주 마찬가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예대 마진이 좀 올라가면서 금융주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금융지주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거나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기엔 그렇게 적합한 섹터라고 보진 않아서 장기 투자하실 만한 분들이 한국의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배당 수익률 보시면 막 9%, 7%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배당금 상승을 기대하면서 배당금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막 몇 달간의 이런 주가 흐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막 무슨 5년, 10년 본다는 관점으로 찔끔찔끔 모아가서 이제 배당을 받는 관점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고영인데 원래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도 그렇게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진 않는데 고영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일단 당연하게도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없어요. 뭐 32배 정도 PER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미국 진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서 FDA 승인이 떨어졌고 로봇 분야라는 점, 거기에서도 의료가 접목됐죠. 뇌수술 로봇이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어요.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시장에 진출해서 승인 떨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고 뇌수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승인받기가 까다로운 영역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맹장 수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무슨 접합 수술 이런 것들도 아니고 뇌수술이에요. 엄청난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이제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수라든지 기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한 분야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고영이 가장 통과하기 까다롭다는 미국 FDA 승인이 돼가지고 통과해서 뚫었다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 혜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기 어려운 허들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이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려우면 그 경쟁자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허들을 넘기가 쉬우면 속된 말로 격하게 표현하자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 경쟁이 치열해져서 나중에 마진이 안 남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술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왜냐면 기술력이 별로 없는 사업이면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뭐 나중에 경쟁 치열해져서 마진도 안 남고 사업성이 떨어져요. 근데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건 남이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마진도 높아지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지금 고영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 따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 자체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판매가 확장되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고 가장 먼저 마진율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PER 30배 저는 이런 성장 섹터 성장 업종에서는 그렇게 고 PER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진율도 이제 뭐 두 자릿수가 나와주고 있고 준수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서 바닥에서 1차 슈팅 이후에 계속 주가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슈팅 나온 거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다가 그죠? 계속 이제 올라가다가 몇 년을 떨어진 겁니까? 21년 2021년부터 쭉 이제 2024년 말까지 한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이제 신저가를 향해서 달려왔고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4년 동안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슈팅 이후에 첫 번째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도 조정이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땡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매수 타점을 주고 있는 로봇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번에 추세가 꺾이는 게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매수를 고려해야 될 만한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HJ중공업도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조선 쪽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수혜볼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추세 매매하거나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근데 소액으로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자리라서. 그다음 이제 SK텔레콤 통신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KT랑 SK텔레콤까지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5G라든지 그다음에 AI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통신주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기업들 있죠. 결국에는 이제 경쟁자가 딱히 없는 과점 사업 구조의 이제 사업체들. 그래서 SK텔레콤이나 이제 KT 같은 경우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안전지향적인 종목들, 좀 느리게 굼뜨게 가는 종목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신이 좀 별로 없는 산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금융주나 통신주나. 근데 만약에 이제 AI 모멘텀으로 한번 딱 5G나 6G로 가면서 모멘텀이 오게 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어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좋긴 한데 이거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해야 진짜 좋다고 이제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취향입니다. 제가 이게 막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취향상 제가 이런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는 섹터를 좋아하진 않아요. 금융주, 통신주 이런 쪽을 뭐 그런 거는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장기적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일단 MLCC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장화 흐름은 막진 못해요. 뭐 전기차에서 지금 잠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긴 한데 결국엔 전기차로 가거나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로 계속 가거나 어찌 됐건 내연기관 비중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아무리 내연기관을 쓰더라도 자동차가 전자화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실제로 요즘 뭐 여러분들 계기판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옆에 센터 콘솔이라든지 다 이제 옛날에는 아날로그였는데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고 전자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못 바꿔요. 기술의 발전으로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
커질 거구나. MLCC 수요는 늘어날 거구나. 이거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장기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잠시 이제 구조적으로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차례 신을 냈다가 또 조정을 주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엄청 잘 나갔으면은 저는 또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잠깐 이제 캐즘이 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기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제가 2019년부터도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다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 뭐 MLCC랑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 쪽으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전 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이제 조정 국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LG 이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매수 타점은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은 최근에 이제 유가를 아주 잘 잡아주고 있죠. 트럼프가 유가가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가 떨어지면 대한항공은 비용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연료비거든요. 연료비가 떨어져요.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수익성이 유가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환율이 튀어버리게 되면 또 이제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환율이 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웬걸 미국이 도와준 게 달러 인덱스가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방어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 무너지면서.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이슈밖에 없어요. 환율도 떨어지지, 유가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비용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도 끝났지, 엔데믹 됐지. 불경기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것만 좀 그런데, 요즘 뭐 여행도 엄청 다니잖아요. 근 5년 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불경기인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지금 불경기 끝나고 호경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경기에 망하거나 점유율을 뺏기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외형 확장을 하거나 기업을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거나 점유율을 뺏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이제 최종적으로 성공하고 같이 이제 한 몸으로 나가게 됐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호경기 됐을 때 포텐이 터지는 거죠. 지금 저는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양식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운데, 농심도 이제 다시 또 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라면 기업들이 그리고 식품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좀 잘 나가는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해서 보면은 좋은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진율이 점점 올라가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충분히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해요. 현재 트럼프가 뭐 화성 개척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트레가이나 뭐 AP위성이나 옛날에 항공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서 우주항공 쪽이 좀 움직였을 때 수혜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이라든지 전자식 평판 안테나 이런 쪽으로 뭐 파라볼릭 접시형, 그다음에 인웹 이런 쪽으로 이제 딜러사를 확보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안테나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해상용 안테나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작년만 해도 적자 봤는데 다시 흑자 전환 성공하고 매출 캐파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인텔리안테크는 외인 수급도 괜찮고 이제 두 자릿수 마진율을 기대하고 있으니 다이나믹하게 또 이제 주가를 밀어올릴 만한 여건은 저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또 일발역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 시총이 4천억대라 조금 막 엄청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차트상으로도 좀 애매하긴 한데 적절한 수준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뭐 현대인프라코어도 이제 결국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다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종전으로 갈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종전입니다. 둘이 좀 마찰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회담에서 뭐 건설기계 쪽 재건 기대감이 좀 죽으면서 재건 뭐 건설기계 쪽 막 조정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올라간다. 어차피 종전으로 간다. 뭐 젤렌스키가 어떡할 거예요. 그때 좀 이제 화내고 간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합의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결국에 간다. 인프라는 결국 간다. 건설기계는 결국 간다. 인프라코뿐만 아니라 뭐 건설기계, 두산박해, 뭐 전진건설로고 다시 또 간다고 봅니다. 또 누구야?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인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 가나마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자를 좀 많이 보고 있는 단계라 저는 좀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최상위 수급 상위 종목들 금액 기준으로 최대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들 순서대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좋은 기업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투자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참고가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영상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주요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황이라든지 뉴스 정보라든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주식 정보들 그리고 시황 분석에 대한 자료들 다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최근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내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막 해주시던데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퍼뜨려주고 전파한 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방문했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알람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조사해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